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레드햇의 김용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지금 Nothing Routine in it. 결국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반복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좀 더 그거를 자동화해서 우리가 IT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반복적인 일을 줄이고 그 반복적인 일을 줄임으로 인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시간이 제가 60분을 할당받았는데 처음에는 30분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하겠다. 근데 60분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항상 발표를 하면 시간을 너무 초과하다 보니까 이젠 아예 60분 줬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죠. 너무 많다. 나는 조금만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5분을 더 추가했더라고요. 마케팅팀에서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여드릴 장표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앤서블하고 그다음에 앤서블 타워가 가지는 두 가지 내용인 거고, 이것들을 실제 IT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가장 대표적인 자동화 솔루션 하면 타사 상용 제품들도 많이 있겠지만 푸펫이라든가 셰프라든가 아니면 앤서블,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에 솔트 같은 것도 있겠죠. 솔트도 유명하고. 그게 네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이 앤서블은 사실 늦게 나온 편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늦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 자동화 솔루션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먼저 캐치하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점이 같다는 건 배우기 어렵다. 그래서 앤서블을 항상 얘기하면 러닝 커브가 상당히 짧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쉽게 배우고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앤서블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있었는데, 이 회사가 2001년도, 2년도 이때쯤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2001년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클 대안이라는 사람이 원래 만들었죠. 앤서블을 만들었는데 원래 레드햇에 있었습니다. 코블러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PX를 가지고서 리눅스를 원격으로 배포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툴이에요. 이그나이서, HP 이그나이서 이런 것처럼요. 원격으로 자동 배포하고 PX 부트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자동화 편리하게 됐죠. 이거를 이제 좀 자동화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푸펫에 가서 좀 더 내가 이 툴을 개선해 보자 라고 해서 이 사람이 푸펫을 갔습니다. 푸펫을 가서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DSL이라고 해서 아예 푸펫 관련된 랭귀지가 있어요. 이 랭귀지를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좀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된 게 이 앤서블이라는 랭귀지고, 이것들을 오픈소스로 사람들한테 내놨죠. 내놓다 보니까 이제 쉽다, 좋다 막 해서 기터브에서 막 레이팅, 스타 막 이런 게 쫙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캐치프라이즈를 내놓은 것도 심플 오토메이션 랭귀지, 심플 오토메이션 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하고 읽기 쓰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활용 방안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앤서블 타워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타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앤서블은 자동화 툴이라고 하면, 랭귀지라고 하면 이것들을 GUI 상에서 보내주고 이 잡들이 상호 연결되고, 그 다음에 좀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특화시켜 내놓은 이런 제품이 앤서블 타워라고 됐습니다. 앤서블 타워가 쭉 이제 해서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2015년도에 다시 레드햇이 앤서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다시 앤서블로 들어오게 되고 주식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이 앤서블은 지금 화면이 사실 앤서 페스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그런 거였고, 매년 열리게 되는데 올해도 열렸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보여주는 게 하나가 깃허브에서 2만 1,000개, 죄송합니다. 이렇게 2만 1,000개 이상의 스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모듈은 950개 이상 있다. 그리고 다운로드는 매달 40만 개 이상의 사람들이 다운을 받고 있다. 이만큼 선풍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제가 처음 앤서블을 시작했었을 때는 맨 먼저 시작한 게 퍼블릭 클라우드 쪽이었어요.
퍼블릭 클라우드 쪽 관련하시는 분들이 이미 뭐 VM도 할당을 받고 인스턴스 할당을 받고 작업을 하다가 이것들을 딴 거에 연계해서 쓸 때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쪽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많이 사실 이 앤서브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일반 베어메탈이나 VM 환경은 그때는 그 당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활용도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건 오픈소스의 특징일 수가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950개 이상, 이쪽도 950개 이상이 보이게 됐죠. 모듈이 950개 이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했을 때도 한 200개, 300개 이 정도였는데 이 앤서블 모듈은 하나하나의 기능이에요. 네트워크, 뭐 VM을 생성을 한다. VM을 생성하게 되면은 뭐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해야 되고, 그럼 설치해야 되는 모듈들 하나하나들. 그 다음에 템플릿을 가지고 환경 설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모듈들. 카피해서 파일을 옮긴다? 여기에 대한 모듈들. 이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 모듈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 950개의 모듈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950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만큼 기능이 확산되는 게 커진다는 것은 즉 앤서블이라는 건 프레임워크 또는 랭귀지인 거고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기능은 더 향상되고 더 성숙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더 많이 사용을 하시고 문제점 필요한 것 어떤 거든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면 그러면 더 이 앤서블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넘어가서 그럼 앤서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열광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크래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라는 게 단순하게 OS만 아닙니다. 뭐 윈도우즈도 지원하고 뭐 AIX나 HPX, 솔라리스, 리눅스 다양한 배포판 이거는 물건이고 요즘에 요구하는 플랫폼은 가상화까지 또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너네 AWS에서 될 수 있어? 아니면 애저에서 VM 생성할 수 있어? 이런 요구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더욱이 그 위에서 뭐 엘바스 또는 이제 로드 밸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허용을 해서 그리고 VM을 만들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듈까지 지원을 하고 있냐 이것도 하나하나 보는 게 특징인데 그것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휴먼 리더블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코리안 리더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이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그 문장을 볼 때 동사는 사실 눈에 안 들어오지만 명사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또 딕셔너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 밸류 이거죠. 그냥 정의하고 선언하고 선언한 값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 문서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향후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좀 더 플레이북에 대해 그리고 야물이라고 하는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완벽하게 디스크립션 하고 있다라는 뜻이 야물은 앤서블의 플레이북은 선언형입니다. 선언형. 너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야 돼. 어플리케이션은 이 어플리케이션 떠 있어야 돼. 또는 이 프로그램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 어디에 떠 있어야 돼. 그리고 언제 떠 있어야 돼.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어떻게 하라, 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선언형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 상태가 어떤지, VM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사실 요즘 오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컨테이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컨테이너가 가장 좋은 이점 중에 하나는 특정한 상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찍어내는 방식 자체를 망가지면 다시 이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불사조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에러를 말할 때 내 컴퓨터에서는 문제없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에러가 났어. 아니면 처음에 아무 이상 없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에러가 나 라는 식에 대한 컴플레인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인프라 운영하다 보면. 근데 처음에 문제 없었다 라고 하면 처음 상태를 그대로 돌려놔 줄게. 그냥 플레이북 하나만 시키면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훨씬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상태를 알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버전 컨트롤 부분이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이죠. 플레이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랭귀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깃에 올려놓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상태는 사실 계속 변화가 되죠. 어플리케이션이 수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버전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정 패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항상 수정이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수정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수정된 게 잘못됐다 라고 하면 이것들을 다시 롤백하고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자체가 버전 컨트롤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을 관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큰 특징 중에 하나 일 수 있는데 다이나믹 인벤토리입니다. 보통 인벤토리라고 하면 앤서블에서 자기가 명령을 수행할 대상을 적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웹서버 1, 2, 3번 그리고 DB 서버 1번 얘네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그리고 웹서버만 그룹화 시켜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DB 서버만 가지고 또 이것들을 그룹화 시켜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니면 뭐 로드 밸런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정적으로만 하다 보면 변경됐던, 특히나 뭐 가상화 환경에서는 VM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새로 생성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것들을 내가 일부러 손으로 추가해 놓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 CMDB 서버 또는 VM 서버, 그 관리 서버들과 연결을 해서 그 리스트를 그대로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컨피그레이션까지 바꾸고 서비스를 띄우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이나믹 인벤토리. 외부에서 인벤토리 리스트, 변경할 서버 리스트를 가져와서 여기에 작업을 진행을 한다. 이게 특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플레이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복잡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른 것들과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크로스 플랫폼에서 뭐 오픈스택에다가 VM을 인스턴스 설치를 하고, 그럼 설치하라는 명령을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설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에다가 엘바스를 연동해서 그 로드 밸런스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VM이 다 생성되고 컴피가 끝나면 젠킨스하고 연동을 해서, 그리고 깃에서 소스를 받아오고 그 젠킨스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해서 컴파일까지 다 시키고,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쭉 나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앤서블은 단순하게 하는 일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심플합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여러 번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돌릴 수 있다는 얘기는 한번 플레이북을 만들어 놓고 선언을 해놓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태여야 한다, 어떤 상태여야 아파치가 떠 있어야 한다라는 상태를 가정해 보면, 만약에 떠 있는 상태면 이것들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이 되어 있는 걸 연속해서 돌린다,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사실 쉘 스크립트가 가장 옛날에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디렉토리 만들고 그 디렉토리에다가 어떤 파일 생성해서 스크립트를 쭉 수행하는데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도 한 10년 동안 스크립트를 많이 만들어 봤다고 했지만 한 번에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제대로 된 적은 옛날 거 카피 페이스트해서 썼을 때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면 에러가 생기고 에러를 고쳐서 뭔가를 만들고 고치고 다시 정립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생겼던 가장 큰 문제들을 원복시켜서 또 테스트하는 과정들에 대한 과정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게 이 앤서블의 특징이고, 그리고 역특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심플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것 중에 보면 사실 노 스페셜 코딩 스킬이죠. 그래서 딱히 랭귀지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선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쉘 스크립트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프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면 무리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기술들은 있습니다. 아까 각 모듈들이 95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950개의 모듈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옵션들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시스템 D라고 하는, 시스템 D가 리눅스에서는 뭐 서비스를 올리고 뭐 내리고 아니면 리스타트 시키고 이런 등등에 대한 작업을, 서비스를 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요즘에. 근데 이
각 시스템 D가 하고 있는 enabled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 써먹을 수 없는 거죠. 부팅할 때도 자동으로 서비스 올라오게 해 라는 식에 대한 이 옵션, 오히려 시스템 명령어들을 모른다고 하면 약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나 아니면 그 특정 모듈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표준화시키고 그 표준화를 플레이북으로 구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워브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기법, 다른 여러 개의 그 인프라 플랫폼 또는 뭐 젠킨스와 같은 아니면 Git 같은 이런 다양한 툴들과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그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제가 보기에는 디플로이와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프로비저닝과 컨피그 매니지먼트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솔루션은 어떤 걸 배포하냐, 배포 자체에만 특성을 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이거에 대해서는 특징을 많이 갖고 여기에 대한 제품군들이 별도로 있고, 또는 컨피그 매니지먼트,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템플릿을 내가 맞게, 그 다음에 서버마다 맞게, 웹서버마다 서버네임이 틀리다고 하면 이것들을 변수화해서 각각 들어가게 하는, 또는 여기에 맞게 IP를 정해주는 이런 컨피그 매니지먼트는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디플로이와 그 다음에 컨피그 매니지먼트를, 근데 이것들을 통합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앤서블의 특징이고요. 최근에 더 나아가서 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전 세션에 들어주셨을 수 있겠지만 넷앱에서도 앤서블에 대한 코어 그 모듈을 개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프라스트럭처이죠, 코딩을 가지고서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굳이 넷업의 콘솔 창은 들어가고 거기다 커맨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만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점점 더 멀어지고 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 관리 대상들을 하나의 툴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에이전트를 있습니다. 얘는 별도의 에이전트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서버에서 명령 실행하는 걸 SSH를 통해서 밀어주게 됩니다. SSH가 이네이블되어 있는 유닉스 계열에 대해서는 다 SSH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즈에서는 사실 SSH가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WinRM이라고 하는 그 리모트 매니지먼트 툴을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윈도우즈에 대한 명령이라든가 서비스 리스타트 하는 부분들도 다 관리가 가능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결국 대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앤서블을 사용하면서 사실 가장 편하게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파이어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파이어월을 한다고 하면 IP 테이블즈를 수정하거나 막 아니면 파이어월D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하게 되죠. 근데 많이 안 쓰시는 이유가 익숙치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컨피그 했었을 때 서비스가 장애나고 하니까 귀찮아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서버에 대한 스펙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사용하는 포트들을 여기 한 번 다 적어놓게 된다고 하면 그냥 이것들을 수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쉽게 오픈 아니면 블럭하는 것들을 상당히 명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어를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졌고, 나머지 어플리케이션 설치라든가 아니면 서버, 네트워크 디바이스 관리들, 사실 이것들이 좀 저 대상들이 다 하나의 도구 또는 하나의 랭귀지 언어로 관리가 다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컨피그 매니지먼트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딥프로비저닝, 사실 이게 결국 이렇게 묶여지고 이렇게 묶여진 거 있는데 이 두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고, 이제 저 뒤에는 CI/CD (Continuous Delivery) 같은 경우에도 다른 그 툴과 연계를 시켜서 인티그레이션, 요즘 워낙 많이 얘기하죠. 뭐 너네 솔루션 새로 나오게 되면 제일 물어보는 게 요즘 그겁니다. REST API 되냐? 안 돼? 그럼 너네 거 못 써. 이런 식으로 REST API와 연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다른 툴과의 연계를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개발과의 협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토메이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뭐 기본적인 그 스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모니터링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스에서 제거를 하고 서비스 죽이고 그 다음에 롤링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새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올리고 이런 식에 대한 걸 반복돼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앤서블은 프로비저닝,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컨피그 매니지먼트, 멀티티어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한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저기서 사람은 뭘 할까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얘기를 할 때 제가 초창기에 할 때 모든 사원들은 이제 ITSM 교육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승인권자의 티켓을 날리고 그 승인을 어프로브가 되면 그때 다음 작업이 진행되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대해서 다 로깅이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에 대해 책임을 물리는 이런 거에 대한 게 스텝별로 다 명확하게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동화라는 게 생기고 또 AI라는 게 생기고 빅데이터가 생기고부터는 약간 그 부분이 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승인을 받고 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즘 나올 때 서비스가 IT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의존성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 결국 누군가의 책임, 누군가의 승인 이런 것들에 대한 가로막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알아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명시적으로 근거를 해놓고 이 컨디션이 만족시켜졌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알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것들을 만드는 게 이런 거에 대한 오토메이션의 특징이 되겠고, 앤서블 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앤서블은 오토메이션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에러를 감지시킬 수 있고 거기에 승인이라든가 걸리는 이 시간들, 프로세스에 대한 시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감소, 그 다음에 에러 감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겠죠.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시간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회사에 대한 수익도, 빠른 서비스로 인해서 회사의 수익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더 큰 사실 이슈는 이슈라기보단 이럴 경우에는 이게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발표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동화는 얼마나 잘 만들어진 사람들의 표준화, 아까 말씀드린 컨디션, 이것들이 잘 정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잘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수백 대의 서버스를 한 번에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끔 인터넷 기사에 나오게 되죠. 뭐 어느 리진의 뭐 서비스가 갑자기 뭐 안 되게 됐다, 그리고 여기 영향도가 많다, 이런 게 툴에 대한 잘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그 툴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끼칠 수 있는 영향도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표준화하는 작업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예전에 그럼 단순하게 똑같은 작업들을 반복해서 카피페이스트해서 스크립트 실행했던, 그리고 VM 생성하고 했던 이런 작업들, 이것들은 그냥 자동화 솔루션을 맡기고 표준화를 정립하는데 엔지니어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여야 되는 게 사실 더 올바른 그 IT 환경으로 변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앤서블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앤서블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네모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인벤토리, 아까 말씀드렸죠. 인벤토리라고 하면 서브 대상 목록이 되는 거고요. 모듈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능입니다. 내가 하고자 파일을 카피하겠다라고 하면 대상 파일을 카피하는데 카피 모듈을 사용하고 어디에 넣겠다? 인벤토리 어느 파일, 뭐 웹서버 1번이라고 하면 웹서버 1번이라고 대상을 정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거는 이 앤서블 플레이북이라는 곳에 야물 형식으로 적어 놓게 되면 됩니다. 그럼 카피 모듈을 쓰고 카피해서 소스는 어디고 데스티네이션은 어디고 라는 걸 명시적으로 정해주면 되겠죠. 이걸 통해서 다른 서버와 연계해서 네트워크, 서버도 호스트, VM, 인스턴스, 베어메탈 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든 스토리지든 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내가 좀 더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싶다, 아니면 이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DB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정해놓을 수 있는 게 뭐 콜백 플러그인이라든가 다양한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다이나믹 인벤토리 말씀드렸죠. 이 위에서 인벤토리를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바꾸게 하려고 하면 이런 뭐 퍼블릭이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거기에 CMDB 서버 목록들을 이쪽에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끝에 나와 있는 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오픈스택이든 VM웨어든 다양한 그 프라이빗, 퍼블릭 솔루션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서 엔서블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엔서블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데브옵스 랭귀지로서의 엔서블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얼마 전도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사실 TV 광고 나오고 있는 게 뭐 피플 테크놀로지 땡땡, 저희 아이가 항상 이거를 노래처럼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사실 들을 때마다 상당히 재밌었던 게, 데브옵스 책을 보게 되면 맨 먼저 나오는 게 people, process, technology, 이 세 가지 요소를 항상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중간에 프로세스가 빠지고 회사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과연 뭐 광고 효과로는 상당히 잘 쓰긴 했지만, 그런 프로세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ITSM과 승인이라든가 ITIL 뭐 이런 방법론에 의해서 생기는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게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라는 거는 왜 빠졌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라는 약간의 좀 생각은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일단은 그 데브옵스라고 하면, 데브옵스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데브옵스라고 하면 결국은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그 길을 좁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데브옵스가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브와 옵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만 서로 간의 의견 충돌 없이 잘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엔서블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의 대화 창구입니다. 대화 창구. 하나의 랭귀지, 같이 내가 이걸 무엇을 하려고 해. 그리고 회의 시간 막 서로 토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제까지 데브팀에서는 개발을 완료를 하고 디플로이는 며칠 하라고, 이런 게 정해지면 옵스단에서는 그때까지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언제 재부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다운타임을 가지고 라는 스케줄을 막 가지게 됩니다. 토의에서 분명히 똑같은 말로 서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미팅이 끝나고 나서 실제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 이번에 방화벽 이거 뚫기로 했는데 왜 안 뚫렸어? 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에이전트 설치하기로 했는데 왜 못하게? 라는 식에 대한 의견 충돌이 항상 구두로 했을 때는 발생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북을 가지고 나중의 상태, 투비 상태를 정의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데브와 옵스가 나중에 이런 상태로 갈 거니까 언제까지 이 타임스케일 맞추면 되겠구나 라는 걸 명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랭귀지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고요. 단순하게 개발과 그 다음에 옵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획하는 상품 기획 하시는 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언어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엔서블이 데브옵스에서 가지는 그런 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플레이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가 기술적인 거를 논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긴 하겠지만 쉽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표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실제 이 부분이 아까 인벤토리 말씀드렸죠. 어느 호스트에 그리고 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베리어블, 서버마다 상태는 다를 테니까 베리어블을 주고, 그리고 작업을 실행에 HTTPD 패키지가 있어야 한다, 존재해야 한다. 설치에 연 패키지 툴을 가지고 설치하고 HTTPD 상태는 레이티스트 버전을 사용해 라는 식으로 다 보면 동사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물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필수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항상 주석 잘 만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거의 강제성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명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편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카피할 때 파일제 index.html을 이 위치로 옮겨, 그리고 이 서비스를 띄워. 사실 이 한 문장만 가지고 있으면 아파치가 설치가 되고 컨피그레이션 맞추고 그 다음에
시스템 시작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쉬운 언어로 쉽게 서비스 상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서브는 950개의 모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모듈입니다. 연 패키지 또는 카피, 서비스, 뭐 시스템 D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뭐 우분투라고 하면 apt-get 또는 윈도우즈도 또 패키지에 대한 다른 모듈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에 대한 모듈들, 이 세 가지 모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950개 이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상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버트 환경, 윈도우즈, 네트워크, 노티피케이션. 저 노티피케이션은 N서브 자체도 갖고 있고 타워도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끝나게 되면 메신저나 아니면 이런 것들, 저기 나열되어 있는 힙챗이라든가 아니면 IRC 또는 슬랙, 사실 이게 SMS, 보통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SMS랑도 연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거랑도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네뎁의 스토리지 부분 또는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능들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서브 활용하면 활용에 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역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오픈소스이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발표가 30분마다 되어 있어서 30분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목이 마르기 시작하네요. 다시 좀 더 진행을 하면, N서브에는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보시면 N서브를 모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령어로도 있어요. 사실 그때그때마다 인터넷을 접속해서 모듈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툴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n서브-닥이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l 옵션을 주면 리스트가 쭉 나와서 거기서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n서브-닥 그 다음에 바로 뭐 카피면 카피, 아니면 염이면 염, 이런 모듈명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어떤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예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설명이 있고 아규먼트가 있고 여기에 대한 예제, 사실 이 예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맨페이지 많이 보시죠. 제가 초기에 이제 신입 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맨 먼저 시키는 게 맨페이지 읽는 법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맨페이지가 있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영어기도 하고 옛날 버전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들을 충실하게 볼 수 있는 법을 알아야만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는 법부터 연결시켰는데, 그때 아쉬웠던 게 왜 예제가 항상 없을까. 요즘은 뭐 그런 맨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n서브-닥에는 예제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카피해서 넣고 조금만 자기에 맞게 수정하면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제가 잘 되어 있는 모듈이 다큐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사용가 편리하고, 최근에 나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다 어떤 것들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츠 아니면은 다커 이런 데 가보시면 거기는 거의 따라하기 샌드박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시스템을 갖지 않더라도 거기서 직접 다 사용할 수 있게 다큐멘테이션도 잘 돼 있고, 튜토리얼, 게딩 스타트 뭐 이런 것과 같은 문서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예전과 같은 IBM의 레드북이 최고야,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오픈소스가 나오는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들도 거기에 걸맞게 더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북의 이그젬플 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모듈별로는 n서브-닥을 활용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스트럭처, 모습을 보는 데는 이 사이트들을 접속해서 보시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길에다가 리파지토리 올려서 사람들한테 내용도 공유하고는 있는데 접속자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한 10개 스타 이 정도, 가끔씩 많으면 14개 이렇긴 한데, 이런 것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샘플로 참조하고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갖다 보시고 나한테 어디에 접목시킬 수 있나 샘플 코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데보스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이라고 하면 결국은 앤서브를 활용을 하면 설치하고 방화벽 뚫고 로드 밸런서 연결하고 어플리케이션 넘기고 이게 다 개인으로 해 라고 하면 사실 그냥 시스템에 자기가 접속해서 자기가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플레이북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수두를 통해서 뭐 방화벽 루트 유저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무조건 루트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들을 아무한테 허용해 줄 수 있는가? 사실 기본적으로 앤서브를 작동시키면 로그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트러블슈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누가 언제 뭘 돌렸는지에 대한 트래킹이 사실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온 게 앤서블 타워가 되겠습니다. 앤서블 타워는 맨 처음에는 앤서블에 대해 GUI를 제공해 주는구나. 그리고 언제 뭐가 돌았는지 뭐 스케줄링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역할을 처음 많이 하였죠. 근데 보면 볼수록 물건인 게 제일 먼저 제가 좋아했던 기능은 REST API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위해서는 항상 API를 제공해주고 이 API를 통해서 연계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보통 C 라이브러리나 C API 아니면 자바 API 제공하냐, 최근에는 뭐 루비나 파이썬 API 제공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유행했잖아요. 네, 이제 거의 다 바뀌었죠. 레스트로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API의 통로가 하나로 가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다른 것과 연동할 때 쓸 수 있는 랭귀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앤서블 타워도 REST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쉬워지게 된 거고, 연계가 쉬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영역도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많아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덴셜이라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데 각 그 서버들에 대한 접속 권한에 대한 것들을 하나 키, 뭐 SSH 키 이런 것들도 다 암호화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앤서블은 그거에 대한 값을 텍스트나 아니면 볼트 통해 암호화를 한다고 하면 타워는 이것들을 다 DB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DB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그 안에서 인크립션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앤서블과 그 다음에 타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에 대해 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심플, 파워풀, 에이전트리스. 저 설명드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앤서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컨트롤, 날리지, 델리게이션. 이 델리게이션이 결국은 두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첫 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은 그 로그, 아까 아무나 동일한 그 앤서블 플레이북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컨트롤은 그 알베이죠. 그 롤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내가 어느 인벤토리에 어느 영역까지 내가 접근해서 그 서버에만 적용을 시킬 수 있고, 또는 나는 그냥 리드 온리로 감시자가 돼서 이 프로젝트가 잘 도는지 안 도는지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컨트롤을 의미합니다. 가령 플레이북을 사실 플레이북을 쓰게 되면 뭐 처음부터 하게 되겠지만 나중 최종적인 스탠다드는 그 시니어 엔지니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아까 파급 영향도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좀 주니어가 잘못 들어가서 플레이북을 잘못 바꾸고 거기에 잘못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 유저는 실행만 시키도록 해야 돼 라고 하면 이때는 여기에 대한 역할 부담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컨트롤이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날리지는 결국 GUI로 상태를 볼 수 있고, 또는 아까 노티피케이션 말씀드렸죠. 노티피케이션 가지고서 작업의 완료 상태, 그런 상태를 보고시킬 수 있는, 전달시킬 수 있게 하는 게 그 날리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델리게이션은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할을 중간 프록시나 이런 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이 좀 나눠져 있었을 때 다른 중간에 있는 테스트 서버를 거쳐서 또는 중계 서버를 거쳐서 명령을 실행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또는 주니어 엔지니어가 아니라 시니어가 아니라 주니어가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롤을 받아서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 분담, 이런 것까지 다 합치는 게 딜리게이션. 그래서 컨트롤, 날리지, 딜리게이션, 이 세 가지가 타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워는 크게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맨 아래쪽이 결국 목적이죠. 어떤 VM이나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거나 컨피그레이션을 매니지먼트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하거나 아니면은 컨티뉴스 딜리버리, 그 소스를 지속적으로 딜리버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등등,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등등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저는 그냥 타워에 접속을 해서 템플릿을 실행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건 어드민이 플레이북을 만들고 어떤 작업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뭐 깃이나 아니면 앤서블 타워 자체에 올려놓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올려놓으면 유저는 단순하게 실행만 시키면 됩니다. 이 실행시킨다는 게 결국은 하나의 그 클라우드 포탈처럼 사용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웹서버를 설치하고 또는 특정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플레이북 하나 실행시키면 이거를 티켓 날릴 필요 없이 자기가 직접 거기다 리스판스를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버 세대, 웹서버 세대에 들어가고 와스도 세대에 들어가고 DB 서버 하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어플리케이션 스펙은 뭐뭐뭐뭐고 어플리케이션 그 설치된 것들이 뭐뭐뭐뭐고 여기에 대한 소스는 기대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어드민 쪽에서 단순하게 한 명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그 관리 어드민들이 만들어 놓게 되면 유저는 단순하게 실행만 하고 개발자도 실행만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훨씬 빨리 개발 환경을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훨씬 빨리 개발 환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개발 환경을 만드는데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복구용으로도 사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아까 이뮤터블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컨테이너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미지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하게 어떤 서버가 장애가 났어요. 장애가 나가지고 근데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 차라리 새로운 VM을 띄우고 거기에 인스턴스들을 쭉 기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플레이북을 실행시킨다고 하면 그 이미지 그대로 갖고 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장애에 대한 그런 대비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책을 얼마 전에 사실 아티클을 읽었는데 그때 이뮤터블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DR, 백업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D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런 찍어내는 이뮤터블, 피닉스,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환경에서는 DR을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 그때 이미지 바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굳이 모든 걸 항상 동기화해서 놓을 필요가 없다. 물론 데이터에 대한 동기화, 이미지에 대한 동기화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각 서버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스탠다드한 것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놓고 이것들을 그대로 규격화시켜 놓고 표준화시켜 놓는 작업들 이 필요하게 되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곳의 DR 센터에서 이것들을 장애 복구하는 것도 시간이 훨씬 빨라질 수 있고 경제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앤서블 타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ST API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REST API를 통해서 뭐 다른 젠키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아마존 웹서버라든가 등등등등과 연결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GitHub 또는 F5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 장비, 로드 밸런서하고도 충분히 연동이 가능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좀 볼 수 있을 게 구조입니다. 앤서블 타워가 스케일 아웃형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만약에 관리할 로드가 처음에는 뭐 한 1000대였는데 한 10,000대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10,000대 정도 늘어나게 되면 이것들을 하나의 자동화 솔루션에서 모든 걸 배포하기는 좀 힘들어지게 되고 특히나 배포하는 파일들이 많다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앤서블 타워를 하나 더 두고 필요에 따라서 늘려주게 되면 거의 각각의 노드별로 역할을 분배를 해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000대를 대상으로 한 번에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나눠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것들을 1000대씩 나눠서 10번
하게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각 다른 작업들은 분리돼서 실행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DB들은 다 이 아래에 있는 PostgreSQL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DB 커넥션을 가지고 JDBC 연동을 해서 5432 포트로 연결을 하고 이 위에는 쭉 스케일 아웃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앤서블 타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어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 클러스터링, 디테일드 자와 아웃풋인데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전에 제가 스케일 아웃형 부분 말씀드렸고요. 잡 스테이터스 업데이트 부분인데 사실 앤서블 자체도 이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서블을 그냥 실행시키고 딱 내려놓고 있으면 알아서 딱딱딱딱 로그가 올라오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 특히나 그 네임 부분 아까 있었죠. 이 네임 부분들을 명시를 잘 해놓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현재 어느 상태에서 어떤 게 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그 앤서블 타워 브라우저에서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HTML5를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롬이라든가 이런 파이어폭스에서는 잘 작동을 했는데 익스플로러에서는 그래 잘 이 리프레시하는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크롬이라든가 파이어폭스 쪽을 사용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로그는 항상 로그 레벨에 따라서 보여지는 양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뭐 평소에 원활히 돌고 있다라고 하면 로그 레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커넥션까지 보겠다고 하면 뭐 로그 레벨 3 뭐 이런 식으로 쭉 좀 로그 레벨을 다르게 하면서 쓸데없는 로그가 많이 쌓이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로그가 많이 쌓이면 오히려 너무 많은 로그 때문에 중요한 게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로그 레벨 2나 1이나 이 정도 두고 그냥 아예 문제 생기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로그 레벨 정책을 세우는데 더 좋고요. 그리고 디버그 할 때 아니면 사실 그렇게 로그를 높이는 걸 공고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액티비티 스트림인데요. 그 액티비티 스트림이라고 하면 결국은 로그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로그가 저장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stgreSQL의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게 되겠죠.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DB가 앤서블 타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데이터에 쌓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 곳에 모여지게 되고 이건 타임라인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쭉쭉쭉쭉 저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기가 작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볼 수 있고 타워 CLI라고 하는 그 툴도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 CLI 정말 커맨드형 툴인데요. 이걸 가지고도 다 타워 가지고 있는 그 로그 상태나 이런 것들도 다 감지가 가능하십니다. 이거를 특정 고객사에서 이제 요청을 하셨었어요. GUI에서 화면에서 보는 건 좋은데 이것들을 다른 그 결제라기보다는 승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걸 연계를 해야겠다.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로그를 좀 더 다른 CMDB에 저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대한 요청이 와서 타워 CLI 가지고 연결해서 텍스트로 전환시켜 주는 걸 보여줬더니 상당히 좋아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티피케이션 부분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건 이제 슬랙인데 사실 국내에서 슬랙은 외국에서는 정말 개발자분들끼리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RC에서 슬랙으로 넘어간 그 그룹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슬랙은 팀 간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소스 코드 올려서 이거 봐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못 봤고 대신에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SMS 연동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작업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이 최고죠. 카톡으로 선생님 장애 났어요. 당장 달려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의 그 얽매여지는 작업에 일에 얽매여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잡인데 우리가 보는 크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론으로 언제 몇 시에 뭐 몇 분에 실행을 시켜라고 등록하는 것처럼 로깅 잡 규칙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상태를 알아낸다고 해야 어떤 작업이 돌아야 된다고 하면 또 배치성 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등록을 해놓고 데일리든 아니면 뭐 위클리든 계속 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이런 스케줄 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에 대한 트래킹인데 결국 트래킹일 수도 있는데 이 화면에 보이시면 다이나믹 인벤토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부 CMDB에서 정보를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이 되지 않으면 내가 VM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VM을 만든 거에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고 해. 근데 그 중간 과정에는 새로 만들어진 서버다 보니까 이게 CMDB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예 서버를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진 서버에서 내 대상 목록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옵션들 기존에 있는 걸 오버라이트 하냐, 뭐 싱크를 하냐, 뭐 밸류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버라이트 하냐, 아니면 맨 밑에 있는 업데이트 런치 이런 것처럼 이걸 실행하면 CMD를 새로 갖고 올 거냐라는 식에 대한 옵션을 줘서 필요한 것 최신 상태로 항상 만들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 것과 CMDB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책을 세워서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이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고 셀프 서비스 IT, 사실 이 부분이 예제에 상당히 많이 유즈 케이스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전에 NEC에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NEC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SDN 연결, 그 네트워크 연결하는 부분들을 예전에는 뭐 몇 시간 걸리고 아니면 뭐 하루 며칠 그 기업 하나당 며칠 걸렸던 일이 이 타워 CLI 그 셀프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몇 시간으로 줄었다, 이런 예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런 포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처음 변수를 질문형으로 화면에 나오게 돼요. 스크립트 실행시키면 그 템플릿을 실행시키면 바로 질문형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나는 어디에 어떤 걸 실행을 할래, 또는 이 변수 값은 이거는 스테이지냐 아니면 프로덕션이야 라고 바꿔서 변수를 내주면 바꾼 변수에 맞춰서 작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 유저 값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돌 수 있도록 하는 큰 특징이 되는 게 이 셀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리모트 커맨드 익스큐션인데 보통 엔서블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엔서블이라는 명령이 있고 엔서블 플레이북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엔서블이라는 명령을 그 GUI화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에서 그냥 플레이북을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보이시는 것처럼 염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어떤 오픈 SSL을 설치를 해,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 라고 하는 걸 그냥 지정해 주면 됩니다. 거의 문법은 그 플레이북에 사용하고 있는 문법과 동일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온라인 커맨드로 준다, 한 줄 커맨드로 준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쉽게 그냥 잠깐 뭐 파일 한번 넘길래, 뭐 10대 파일 한번 넘길래 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거 뭐 동시에 한번 수정하려고 해 라는 그냥 단위 테스트 하나씩 적용시킬 때는 편하고요. 대신에 이것들이 뭐 테스트가 쭉 연계가 돼서 어떤 게 최종적으로 모습 나와야 한다고 하면 그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외부 서버에 그 엔서블의 로그를 저장시킬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은 뭐 로그를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특징일 수 있는데, 결국 요즘은 빅데이터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결국 시스템에서 이 작업이 얼마나 성공했고 수행했고, 그리고 이런 게 얼마나 빈번하게 작업이 됐는지, 이 빈번하게 됐으면 그럼 요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런 애널리틱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전해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요즘 이런 외부와 연계, 특히나 이제 로그를 외부로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을 들어오게 된 게 익스터널 로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2, 3.1부터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2 전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새로 이 기능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플레이북을 여러 개를 합쳐 넣어서 워크플로우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북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을 하면 다음 걸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빨간색으로 넘어가서 장애 생겼으니까 롤백 시키는 스크립트를 작동시켜, 플레이북을 작동시켜, 또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음 걸로 넘어가, 아니면 분기에라는 식의 플레이북 자체를 가지고서도 이런 워크플로우를 GUI 상에서 클릭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무언가 만들 수 있어서 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의 저 플레이북 자체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 기능하는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거에 대한 기능을 더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모듈화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특정 기능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정한 작은 것들을 모아놓고 규합을 해서 레고처럼, 정말 레고처럼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아니면은 여기에 좀 더 많아서 배도 만들고 하는 식으로 모양을 변경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워크플로우 기능이기 때문에, 플레이북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조합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의 다른 작업이 손쉽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뭐 여러 군데서 사실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저 버라이즌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사 이런 곳에서는 실제 저희 쪽에서도 연락 오고, 그다음에 뭐 커스터머 스토리 뭐 이런 것들 대회 공개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엑셀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오토메이션을 하면 가속화된다. 뭐 데브옵스하고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에 가속화될 수 있는지, 고객이 어떤 이점을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입니다. 인텔은 사실 제가 이 단어는 되게 좋아하는 건데 심플리시티입니다. 간단함. 이런 모듈화 마이크로 서비스, 결국 이거는 하나의 기능, 간단한 기능이죠. 유닉스가 왜 유닉스인지 아시죠? 유닉스는 결국 그냥 하나의 특징 기능만 하나라도 잘해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인텔이 이걸 사용하면서부터 네트워크에 대한 또는 다른 것들을 메인터넌스 하는 게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복잡한 거는 제거하고 다 단순화된 플레이북을 가지고서 구현을 하게 됐다. 이게 너무 좋았다. J크루는 아예 숫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셀프 서비스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능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클릭 버튼 이걸 활용을 해서 예전에 6명이 앉아서 5시간 하던 걸 5분이면 끝날 수 있었다라고 사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크루가 이제 의류 회사입니다. 의류 회사다 보니까 새로운 신발 아니면 옷 같은 걸 런칭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많이 빨라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새로운 서비스 런칭을 할 때 기존에는 이제 2주마다 한 번씩마다 가능했는데, 더 빨리 안 돼? 더 빨리 내가 개발하는 것을 런칭할 수 없어? 디플로이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이틀만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주가 이틀만으로 끝날 수 있게 되는 서비스 런칭, 그 CD 서비스 컨티뉴어스 딜리버리가 가능해진 게 J크루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부분은 우리는 항상 마시는 스타벅스가 있겠죠. 커피 전문점에서도 이걸 사용해 보니까 자동화에 대한 걸 너무 좋게 됐고, 2017년에는 네트워크 자동화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엔서블로 바꾸게 될 거야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엔서블뿐만이 아니라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도 이전까지 모든 걸 개발했겠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옛날에는 사실 많은 코딩을 저도 했어야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영역이니까. 그리고 네트워크도 옛날에는 사실 관리자가 불렀을 때 맨날 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즉 분업화라는 게 한 측면에서는 일을 나눠 가지니까 뭐 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좋았긴 하겠지만, 지식이 단편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개념들은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것들을 구현나갈 수 있는 건, 결국 개발을 랭귀지하는 개념들은 항상 습득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으로서 유연하게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요즘 옵스들이 해야 될 그런 큰 부담이지만 또는 재미있는 그런 학습 욕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커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커브처럼 엔서블에도 엔서블 갤럭시라는 게 있습니다. 엔서블 갤럭시를 가지면 이 안에 10,000개 이상 되는 롤들이 쭉 있고, 이 롤들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내가 무언가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롤만 채용을 해서 뭐 포스트그레스QL 아니면 하두
을 설치해달라. 근데 복잡하잖아요. 여러 개의 분산형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냥 하둡 롤만 갖다 사용을 하게 되면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게 그런 특징이라서 뭐 한번 시간 될 때 방문하셔서 어떤 롤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네트워크 오토메이션, 네트워크 디바이스들 뭐 시스코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시스코, 주니어, 아리스타 등등등등에 대한 것들 최근에 25개에 대한 디바이스까지 관리가 가능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충분히 이제 사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제 다음 세션에서 그 NCC에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워낙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짝 넘어가도록 하고 플레이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몇 줄 안 되면 롬 이미지를 갖고 오고 또는 러닝 컴피그 뭐 지금은 시스코 장비에 대한 건데 그 러닝 컴피그 캡처해 오고 하는 기능들이 뭐 몇 줄 안으로 다 끝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에 대해서도 70여 개 이상의 모듈들이 들어가게 돼서 더 자세하게 보면 사실 두 번째 부분은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업데이트 부분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 태스크가 있고요. 여기서 업데이트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윈 업데이트라는 모듈 한 개만 가지게 되면 저 모듈만 가지고도 윈도우즈가 쭉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업데이트하면 리부트를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웬절로에서 조건이 뭐 업데이트가 돼서 리절트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는 도메인 리절트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받았다면 그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저 명령어 한 줄 두 줄만 가지고도 패치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지금 앤서블 코어 패키지에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건 약하고 앤서블 컨테이너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앤서블 보통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다커 파일을 수정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 런하고 그다음에 어떤 걸 실행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들을 아예 플레이북으로 규정화시켜 버리는 것들 또는 다커 컴포즈 아시죠? 다커를 뭐 딴 거랑 연동해가지고 쿠버넷이나 스왑이나 연동시킬 수 있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명령어들도 같이 이 컨테이너 앤서블 컨테이너 가지고서 명령을 내려서 연동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앤서블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의 특징입니다. 앤서블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되겠는데요. 앤서블을 이미 사용해 보셨다고 하면 타워를 한번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타워가 오픈소스 버전이 있습니다. AWX라고 해서 오픈소스 버전이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길 원하고 만약에 한 번도 안 써보셨다고 하면 이 중간에 있는 페이지 겟스타트에 들어가서 한번 앤서블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시간을 초과하고 말았습니다. 마케팅에 좀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